오늘이다. 내 오늘 저 낭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말 테다. 달빛조차 숨죽인 밤, 한 머슴의 빗나간 연정이 금단의 선을 넘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짊어진 그 무게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조선의 비밀이라는 것을. 설렘이 경악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 보따리 속엔 여인이 아닌 피비린내 나는 금괴와 영모의 흔적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춘식의 목덜미를 파고드는 서슬퍼런 비수. 꽃처럼 고왔던 기생은 이제 그의 목숨을 쥔 저승사자가 됩니다. 사랑을 꿈꾸던 머슴의 잘못된 운명. 죽음의 문턱에서 맺어진 기묘한 계약. 야사보감 4번째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도성박 김진사댁의 마당쇠 춘식은 곰 같은 덩치와는 어울리지 않게 유리알처럼 맑고 순수한 수뇌보를 간직한 사내였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이는 도성 최고의 명기로 이름을 떨치는 월하 낭자였습니다. 장날마다 저작거리에서 스치듯 본 그녀의 고운 자태, 바람에 실려온 은은한 분내음은 춘식의 심장을 터뜨릴 듯 뛰게 만들었습니다. 춘식은 일하는 순간마다 결심했습니다. 저 고운 분을 보리밥이나 먹으며 고생시키는 이 비천한 머슴살이에서 반드시 빼내오리라. 사랑에 눈먼 춘식은 법도도 무서운 줄 모르고 달이 쟁반처럼 높게 뜬 어느 보름밤 월영각의 뒷담을 넘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투박한 손에는 그녀를 담을 수 있는 큰 자루가 들려 있었고 가슴 속엔 오직 월하를 데려가겠다는 무모하지만 뜨거운 열정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담을 넘는 순간이 인생의 가장 큰 도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월하는 그 시각 탐관오리의 금고에서 목숨을 걸고 털어온 비자금 장부와 황금 괴짝을 큼직한 무명 보따리에 정갈하게 싸두고 잠시 침소를 비웠습니다. 세수를 하러 간 짧은 찰나 어둠 속을 헤매던 춘식의 눈에 띈 것은 팻마루 위 묵직한 보따리였습니다. 아이고, 낭자가 비단 이불에 고이 쌓여 주무시는구나. 춘식은 보따리의 부피와 묵직한 무게감만을 보고 그것이 깊은 잠에 든 월하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깨가 내려앉을 듯한 무게를 견디며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짊어지고 산속으로 내달렸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월하가 텅 빈 팻마루를 보았을 때 그녀의 전 재산과 의적 활동의 명줄이나 다름없는 증거물은 이미 웬 미련한 그림자에 엎여 숲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월하의 눈에서 서늘한 안광이 번뜩이며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깊은 산속 동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춘식은 설레는 마음으로 보따리에 매듭을 풀었습니다. 낭자, 이제 안심하시오. 내 평생 당신을 지켜주겠소. 꼬며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보따리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향긋한 여인의 손길이 아니라 차갑게 번뜩이는 금괴 무더기와 피 묻은 서찰들이었습니다. 춘식의 눈이 경악으로 뒤집히며 헛구역질이 나오려는 찰나 등 뒤에서 서늘한 금속의 감촉이 그의 목줄기를 파고들었습니다. 월하가 소리 없이 다가와 비수를 들이댄 것입니다. 내 보물을 가져간 쥐새끼가 너였느냐? 달빛 아래 비친 월하의 눈빛은 기방에서 보던 나긋나긋한 기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숨을 단숨에 끊어놓을 수도 있는 노련한 포식자의 살기였고 춘식은 평생 처음 느껴보는 죽음의 공포의 침을 꼴깍 삼키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비수가 목줄기를 긁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도 춘식은 공포보다 억울함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낭자, 나는 도둑이 아니라 보쌈꾼이오. 내 이 목숨을 걸고 낭자를 업고 온 줄 알았지. 어찌 이 보따리에 쇳덩이만 들었단 말이오. 춘식의 뚱딴지 같은 대답에 월하는 어이가 없어 잠시 칼을 멈췄습니다. 살수도 다른 정적의 첩자도 아닌 그저 자신을 짝사랑한 나머지 보따리를 여인으로 착각해 업고 온 머슴이라니. 춘식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자신이 얼마나 낭자를 연모했는지, 자신의 이 무식한 힘을 오직 낭자를 위해 쓰고 싶었는지 투박한 진심을 쏟아냈습니다. 그 미련할 정도로 우직한 고백에 월하의 서늘한 가슴 속에도 묘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을 유지하며 칼날을 끝내 거두지 않았습니다. 월하는 이 미련한 사내를 당장 죽여 비밀을 묻어버릴지 아니면 이용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월하는 도성 곳곳에 높은 담장을 넘으며 무거운 장부와 재물을 옮기는데 한계를 느끼던 참이었습니다. 춘식의 굵은 팔뚝과 엄청난 맷집,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에게 절대 복종할 것 같은 저 우직한 충심은 의적 활동에 있어 최상의 조건이었습니다. 월하는 비수를 거두며 차가운 어조로 명령했습니다.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오늘부터 너는 내 그림자가 되어라. 내 놈의 그 미련한 힘을 내가 사도록 하지. 단 한마디라도 밖으로 발설하는 날엔 내 놈의 심장을 도려낼 것이다. 춘식은 살았다는 안도감과 낭자의 곁에 남게 되었다는 기쁨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월하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은밀히 김진사 댁에 거액의 몸값을 지불하고 춘식의 노비 문서를 사들였습니다. 춘식은 이제 지긋지긋한 김진사 댁 마당쇠가 아닌 월영각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말단 행수라는 새로운 직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춘식은 비단 옷을 처음 입어보며 연신 어색한 듯 몸을 꼬았지만 월하 낭자의 곁에서 그녀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기방의 마당을 쓸면서도 낭자의 창문을 힐끗거리며 싱글벙글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기방의 불빛 뒤에서 춘식은 이제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월하가 준비하는 거대한 정의의 칼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월하가 건네는 묵직한 짐들을 나르며 자신이 지고 가는 무게가 단순한 재물이 아님을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낮에는 술판을 벌이는 도성 한량들의 수발을 들고 기생들의 시중을 들며 월영각에서의 생활은 춘식의 상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달이 뜨면 춘식의 진짜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월하는 춘식을 기방 지하의 은밀한 방으로 불러 혹독한 의적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소리 없이 기와를 밟는 법, 어둠 속에서 적의 기척을 잇는 법 등을 가르쳤지만 춘식은 발을 뗄 때마다 쿵 소리가 나며 땅이 흔들렸습니다. 월하는 이내 머리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는 숨을 생각일랑 아예 버려라. 내 역할은 내가 길을 열면 재물을 짊어지고 멧돼지처럼 앞만 보고 뛰는 것이다. 춘식은 그제야 자신의 적성을 찾은 듯 팔뚝 근육을 불끈거리며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월하는 도성 안에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탐관오리들의 가계도와 그들이 숨긴 비밀 창고의 위치가 상세히 적힌 지도를 펼쳤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춘식이었지만 월하가 짚어주는 위치와 건물의 모양을 마치 그림처럼 머릿속에 통째로 각인시켰습니다. 특히 소작농들의 논밭을 가차없이 빼앗아 재배를 불린 박 부자의 저택 구조를 외울 때
춘식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자신의 고향 마을 사람들도 저런 악당들에게 당해 길바닥으로 나앉았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춘식은 이제 단순한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누군가의 억울함을 씻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사명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부자의 창고를 털기로 한 작전 전날, 춘식은 마당 한 구석에서 자신의 투박하고 커다란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남의 집 요강이나 비우고 뒤처리나 하던 이 손이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도구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월하가 다가와 그에게 검은 복색과 복면을 건넸습니다. 혹여 겁이 나느냐? 지금이라도 도망쳐도 늦지 않다. 월하의 말에 춘식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낭자가 시키는 일인데 지옥인들 못 가겠소. 내 이번에 박 부자 그놈의 곳간을 아주 뿌리째 뽑아버리겠소. 춘식의 단호하고도 따뜻한 눈빛을 보며 월하는 처음으로 그에게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두 사소한 인연은 이제 도성을 뒤흔들 거대한 의적의 길로 함께 발을 내디뎠습니다. 박 부자의 저택은 도성 안에서도 손꼽히는 요새였습니다. 담벼락 위에는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이 촘촘히 박혀 있었고 뜰에는 굶주린 사냥개들이 으르렁대며 낯선 기척을 감시했습니다. 월하는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담을 넘어 경비병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도했고 춘식은 월하가 미리 느슨하게 풀어놓은 뒷문의 빗장을 열고 은밀히 잠입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때릴 정도로 거세게 뛰었지만 어둠 속에서 나풀거리는 월하의 검은 옷자락을 등대 삼아 춘식은 육중한 몸을 낮게 깔고 뒤뜰로 향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자신의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박 부자가 금괴를 숨겨두었다는 뒤뜰 장독대 구석에 도달했을 때 춘식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저놈이다. 저 동 밑바닥에 지하 창고로 연결된 비밀 통로가 있다. 월하의 낮은 속삭임에 춘식은 가장 크고 낡은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간장도 같았으나 사실 안에는 자갈과 모래를 가득 채워 성인 장정되어 섯이 달라붙어도 꿈쩍 안 할 무게였습니다. 춘식은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허리를 깊숙이 숙여 장독대의 밑동을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흡 하는 기합 소리와 함께 그의 등 근육이 비단옷을 찢고 나올 듯 솟아올랐고 굵은 핏줄이 목줄기에 돋아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드득하며 흙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더니 거대한 장독대가 춘식의 어깨 위로 서서히 솟구쳤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월하조차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춘식의 힘에 잠시 숨을 멈추고 넋을 잃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도둑이다. 결국 순찰하던 무사들이 춘식의 거구를 발견했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순식간에 뒤뜰을 환하게 밝히며 화살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춘식은 장독대를 내려놓는 대신 그것을 등에 짊어진 채 담벼락을 향해 멧돼지처럼 돌진했습니다. 그가 어깨로 담을 들이받자 견고한 돌담이 폭사하는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월하가 비수를 사방으로 던져 추격하는 무사들의 발을 묶고 시선을 분산시키는 사이 춘식은 100근이 넘는 장독대의 무게를 이겨내고 어둠이 깔린 숲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도성 최고의 괴력 머슴이 전설로 기록되는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안전한 숲속 동굴에 도착해 장독대를 내려놓자 그 밑바닥에는 교묘하게 숨겨진 황금 열쇠와 박 부자가 백성들을 협박해
가로챈 불법 토지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춘식은 그 열쇠로 박 부자의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쌀 가마니 대신 백성들의 피눈물로 모은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눈이 시릴 정도로 번뜩였습니다. 춘식은 입을 쩍 벌린 채 넋을 잃었지만 월하의 냉철한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재물을 무명 주머니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이게 다 사람 피구려. 탐욕의 무게가 금괴보다 더 무겁소. 춘식은 묵직한 주머니들을 챙기며 자신이 이 힘을 써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월하는 단순히 재물만 챙겨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 부자가 관아의 사또에게 뇌물을 바치고 소작농들의 논밭을 강탈한 기록이 상세히 적힌 비밀 장부를 저작거리 담벼락마다 방방으로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재산을 잃은 사실을 알고 실성한 박 부자는 옷까지도 제대로 못 걸친 채 미친 사람처럼 저작거리를 뛰어다니다 관아의 포졸들에게 압송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에게 썩은 채소와 오물을 던지며 그동안 쌓인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춘식은 군중 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난생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한 희열을 맛보았습니다. 작전을 완벽하게 성공시키고 월영각으로 돌아온 춘식은 월하가 직접 따라준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낭자, 이제야 확실히 알겠소. 내가 왜 이 무식한 힘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말이오. 월하는 춘식의 투박하고 상처 입은 손 위에 자신의 가늘고 고운 손을 가만히 겹쳤습니다. 고생했다, 춘식아. 이제 너는 단순히 매를 대신 맞던 머슴이 아니다. 너는 이 나라의 썩은 곳을 도려내는 나의 손이자 발이다. 춘식은 얼굴이 대추처럼 붉어졌지만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표는 이제 단순한 도둑질을 넘어 도성을 병들게 하는 거대한 악의 심장부를 향해 정조준되고 있었습니다. 박 부자 사건 이후 춘식은 이제 월영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대행수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비단 도포를 거쳐 입고 머리에 갓을 반듯하게 쓴 그의 모습은 이제 영락없는 거물의 풍모를 풍겼습니다. 기방의 어린 기생들은 그를 춘식 어르신이라 부르며 따랐고 그는 특유의 우직함과 공정함으로 기방의 질서를 엄격히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월하를 향한 일편단심이었고 화려한 연회 중에도 그는 혹여 월하에게 해가 갈까 싶어 날카로운 눈빛으로 기방 주변의 기척을 살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보쌈꾼이 아니라 월하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월영각의 어느 날 밤 삿갓을 깊게 눌러쓴 의문의 사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춘식에게 붉은 피 같은 인장이 찍힌 서찰을 건네며 월하 낭자를 독대하기를 간곡히 청했습니다. 서찰에는 궁궐의 지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안에는 믿기 힘든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재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조 대감이 임금의 수라에 만성독을 타서 임금을 무력화시키고 영모를 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춘식은 서찰을 전해준 사내에 떨리는 손을 보며 이것이 자신들의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소용돌이임을 직감했습니다. 월하는 서찰을 다 읽기도 전에 손을 떨며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조 대감, 그는 과거 월하의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은 천추의 원수였습니다. 춘식아, 이번 일은 지금까지와 다르다. 자칫하면 대역죄로 다스려져 삼족이 멸할 수도 있다. 너는 여기 남아라. 월하의 말에 춘식은 밥상을 엎을 기세로 일어섰습니다. 낭자,
내가 낭자를 위해 보따리를 훔쳤던 그날부터 내 목숨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소. 낭자가 사지로 간다면 나 역시 기꺼이 그곳에 뼈를 묻겠소. 춘식의 단호한 충심에 월하는 결국 참았던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무대는 도성의 담장을 넘어 궁궐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의 심장, 경복궁의 거대한 성벽은 달빛조차 통과시키지 않을 듯 엄숙하고 차가운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춘식은 다시 가장 비천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니 오히려 모두가 코를 막고 피하는 신분인 똥장군으로 위장했습니다. 지독한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거대한 나무 지게를 짊어진 채 그는 궁궐 뒷문인 건춘문으로 향했습니다. 지게 밑바닥 비밀 칸에는 월하가 수개월간 공들여 준비한 특수 제작 갈고리와 단검, 그리고 궁궐 내부 지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춘식은 문을 지키던 금군들이 코를 쥐어짜며 이 고약한 냄새, 얼른 치우고 나가지 못할까 라고 호통을 치는 순간에도 속으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냄새 난다고? 눈을 감는 당신들 발밑에 조선의 운명을 바꿀 불씨가 지나가는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춘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오직 월하의 안전과 대엄만을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궁궐의 깊숙한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그 눈빛만큼은 새벽을 기다리는 늑대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춘식은 분뇨를 수거하는 척하며 조 대감의 사병들이 삼엄하게 배치된 별궁 구역으로 서서히 접근했습니다. 월하가 미리 일러준 정보에 따르면 조 대감은 자신의 처소 뒤편 인적이 완전히 끊긴 수석 정원에 영모를 위한 밀실 입구를 숨겨두었습니다. 춘식은 주변 순찰병들의 눈을 피해 정원 구석, 이끼가 잔뜩 낀 기괴한 형상의 대형 수석 앞에 섰습니다. 그는 주변의 동태를 살핀 뒤 솥뚜껑 같은 손으로 바위의 특정 부위를 움켜쥐고 자신의 가공할 괴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드르륵 하는 육중한 돌 마찰음과 함께 땅 밑으로 이어지는 어둡고 습한 통로가 입을 벌렸습니다. 춘식은 냄새나는 똥장군 지게를 수풀 속에 던져두고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이 짙게 깔린 나락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는 서늘해졌고 코끝에는 화약의 매캐한 냄새와 오래된 종이의 묵은 향이 뒤섞여 풍겨왔습니다. 그곳은 조 대감이 수십 년간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모아온 막대한 양의 병장기와 반역에 가담한 고위 관료들의 이름이 피로 적힌 비밀 명단이 숨겨진 금단의 장소였습니다. 춘식은 가슴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도 월하가 가르쳐준 대로 발소리를 죽이며 밀실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침내 화려한 나전칠기 상자 안에서 영모의 결정적 증거인 비밀 맹약서를 발견했습니다. 조 대감과 추종자들이 임금의 시해를 모의하며 피로 쓴 서약서였습니다. 춘식이 전율하며 그것을 품에 안으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차가운 살기와 함께 한 줄기 은빛 칼날이 그의 목줄기를 겨냥해 날아들었습니다. 조 대감의 그림자이자 도성 최고의 살수인 흥랑이었습니다. 비천한 똥치기 쥐새끼가 감히 황금의 성역까지 기어들어와 죽음을 자초하는구나. 흥랑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의 검 끝에선 당장이라도 피를 부를 듯한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춘식은 손에 든 무기 하나 없는 맨손이었고 좁고 낮은 천장의 지하 통로는 그의 거구를 움직이기에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춘식은 당황하는 대신 옆에 걸려있던 삽자루를 낚아채며 짐승 같은 안광을 내뿜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누구 하나 죽어나가야 끝이 나는 지옥의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살수 흥랑의 검은 마치 뱀처럼 유연하면서도 전광석화처럼 빨랐습니다. 춘식의 어깨와 옆구리를 스치며 비단 옷이 찢겨 나갔고 붉은 선혈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춘식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온 신경을 적의 움직임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흥랑이 다시 한번 치명적인 급소를 노리고 도약한 순간 피하는 대신 오히려 정면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놈아, 내 낭자가 밖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계신다. 춘식은 들고 있던 장삽으로 단검을 제압하고 흥랑의 검신에 손목을 잡았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춘식의 악력에 흥랑의 손목뼈가 우드득 소리를 내며 꺾였고 도성 최고의 명검은 허망하게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춘식은 그대로 흥랑의 멱살을 움켜쥐고 지하 돌벽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굉음과 함께 벽이 갈라졌고 춘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 속에 영모 명단을 더욱 깊숙이 심장과 맞닿은 곳에 갈무리했습니다. 밀실박 복도에서 수십 명의 사병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몰려오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퇴로가 차단될 위기에 처하자 춘식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지하실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아름드리 나무 기둥들이었습니다. 이곳을 무너뜨려야 조 대감 그놈의 야욕도 함께 매몰될 것이구려. 춘식은 기둥 하나를 두 팔로 감싸 안고 온몸의 근육을 터뜨릴 듯 팽팽하게 부풀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터질 듯 붉게 달아올랐고 발바닥이 지하실 돌바닥을 뚫고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하중이 실렸습니다. 마침내 춘식의 기합 소리와 함께 거대 기둥이 뿌리째 뽑혀 나갔습니다. 천장에서 거대한 돌덩어리와 흙더미가 폭포처럼 쏟아졌고 지하실 전체가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춘식은 쏟아지는 잔해를 등 뒤로 하고 미리 확인해 두었던 환기구 틈새를 향해 자신의 거구를 날렸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넘어선 사랑하는 이를 향한 필사의 도약이었습니다. 상궁으로 변장하여 밖의 동태를 살피던 월하는 별궁 지하에서 들려오는 굉음과 땅의 진동에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환기구 근처로 달려갔을 때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피투성이가 된 춘식이 무너져가는 틈새를 뚫고 튀어나왔습니다. 춘식아, 이 미련한 사내야, 살아있었구나. 월하는 춘식을 부둥켜 안으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춘식은 의식이 혼미한 와중에도 품 안에서 피 묻은 명단을 꺼내 월하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낭자. 여기 당신의 아버님과 가문을 욕보인 자들의 이름이 있소. 내 약조를 지켰소. 월하는 춘식의 상처 입은 얼굴을 어루만지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별궁의 붕괴를 목격한 금군들이 횃불을 들고 개미떼처럼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지탱한 채 서슬퍼런 칼날이 번뜩이는 궁궐 담장을 향해 마지막 사력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담장을 넘기 직전 조 대감이 직접 이끄는 사병 100여 명이 앞길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감히 대역죄를 저지르고 무사히 나갈 줄 알았더냐.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능지처참을 당할 줄 알아라. 조 대감의 서늘한 명령과 함께 하늘을 가리는 화살 비가 쏟아졌습니다. 춘식은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월하를 감쌌으나 월하 역시 춘식의 앞을 가로막으며 비수를 휘둘렀습니다. 그때 차가운 화살 한 대가 월하의 가녀린 어깨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월하가 짧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지는 순간
춘식의 머릿속에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생을 순박하고 어수룩하게만 살아왔던 사내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태고의 야성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춘식의 눈은 핏빛 광기로 물들었고 그의 전신 근육은 옷을 찢어발길 듯 비정상적으로 팽창하며 기괴한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춘식은 쓰러진 월화를 한 팔로 가뿐히 들어 올려 자신의 등에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세워져 있던 궁궐 수비용 거대 목책 성인 장정 5이 붙어도 꿈쩍 안 할 그 거대한 통나무 기둥을 땅바닥에서 뿌리째 뽑아들었습니다. 춘식은 그것을 마치 가벼운 빗자루처럼 휘두르며 다가오는 사병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가 휘두르는 목책의 위력은 가공할 정도였습니다. 목책에 부딪힌 사병들은 갑옷째 으스러지며 공중으로 날아갔고 말들은 겁에 질려 기수들을 내팽개치고 달아났습니다. 조 대감은 생전 처음 목격하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에 공포로 안면 근육을 경련하며 말에서 떨어져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놈은 사람이 아니다. 지옥에서 올라온 나찰이다. 춘식은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굳게 닫힌 철갑 궁궐 대문을 거대 목책 하나로 들이받아 경첩제 부수어버리는 전대미문의 괴력을 선보였습니다. 춘식은 무너진 대문 파편을 밟고 궁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등에 업힌 월화가 과다출혈로 정신을 잃지 않도록 그는 피가 섞인 목소리로 끊임없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낭자, 눈을 뜨시오. 내 품에 보따리로 온 날보다 더 고운 비단 옷 입혀준다고 하지 않았소. 조금만 더 버티시오. 춘식의 발걸음이 지날 때마다 땅이 움푹 패였고 뒤쫓아오던 사병들은 춘식의 압도적인 기세와 살기에 눌려 차마 일정 거리 이상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춘식의 거대한 실루엣은 마치 세상을 구원하러 내려온 전설 속의 신장처럼 웅장했고 그가 흘리는 피는 길 위에 붉은 꽃길을 만들었습니다. 춘식은 자신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야 한다는 집념 하나가 그를 인간 이상의 존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춘식과 월화는 피 묻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대궐 정전인 근정전 앞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조 대감은 이미 왕을 아련하여 이들을 반역자로 몰아 즉시 처형하라는 어명을 받아내려던 참이었습니다. 전하, 저 대역주인들을 당장 참수하여 도성문에 매달아야 합니다. 조 대감의 외침을 뚫고 춘식은 호위병들의 창날을 맨몸으로 밀쳐내며 임금의 어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춘식은 품 안에서 자신의 피로 얼룩진 영모 명단을 꺼내 용상을 향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전하, 이 추악한 종이 한 장을 보십시오. 여기 적힌 이름들이 바로 전하의 수라의 독을 타고 이 나라를 청나라에 팔아넘기려 한 진짜 역적들의 이름입니다. 춘식의 사자후 같은 목소리가 대궐을 뒤흔들자 4색이 된 대신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직접 명단을 확인하고 춘식이 지하 화약고에서 회수해 온 비밀 수결들을 대조하자 조 대감은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용상 밑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살려달라 애걸했지만 월화는 그를 향해 차갑고 서슬퍼런 눈빛으로 일갈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죽이고 가문을 멸문시킨 조 대감. 하늘이 무심치 않아 오늘 그대의 목을 거두시는구나. 임금은 진노하여 어절을 내리치며 엄명을 내렸습니다. 역적 조다로를 즉시 압송하여 저작거리에서 참수하고 그 가신들을 모조리 척살하라. 또한 이들을 도운 머슴과 여인에게는 국빈의 예를 갖추어 대하라.
춘식은 조 대감의 멱살을 움켜쥐고 관원들에게 내던지며 수십 년간 묵었던 체증이 다 내려가는 듯한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임금은 비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나라의 근간을 지켜낸 춘식에게 파격적인 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너는 장군이 되어 국경을 지키겠느냐, 아니면 판서가 되어 나를 보좌하겠느냐? 무엇이든 말하라. 춘식은 비단 옷을 입고 고운 자태로 서 있는 월하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저는 본래 흙을 파먹고 살던 머슴입니다. 벼슬도 권력도 제게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그저 저기 계신 낭자와 함께 평범하고 자유로운 몸으로 남 눈치 보지 않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게만 해 주십시오. 임금은 그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사랑에 감동하여 즉시 춘식의 노비 문서를 어전의 화로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머슴이 임금의 면전에서 당당히 자유를 얻은 전무후무한 전설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 대감의 몰락 이후 월영각은 더 이상 탐관오리들의 유흥장이 아니었습니다. 춘식은 이제 도성에서 가장 신뢰받는 거상이자 월영각의 주인이 되어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와 안식처를 마련했습니다. 월하는 가야금 대신 검술과 지략으로 춘식을 도왔고 두 사람은 낮에는 인자한 주인 부부로 밤에는 여전히 검은 복색을 갖추고 권세가들의 담장을 넘는 달빛 부부 의적으로 살았습니다. 춘식은 가끔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보따리를 처음 훔쳤던 그 무모했던 밤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낭자, 그날 내가 보따리를 훔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느 집 마당이나 쓸고 있었겠지요. 춘식의 농담에 월하는 꽃처럼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훔친 건 보따리가 아니라 내 운명이었답니다. 어느 보름달이 유난히 밝던 밤, 춘식은 월하를 데리고 처음 그녀를 잘못 업고 왔던 그 산속 동굴을 다시 찾았습니다. 춘식은 이번엔 투박한 집 보따리 대신 최상품 비단으로 감싼 작은 함을 월하에게 바쳤습니다. 함 속에는 다이아몬드보다 값진 정성이 담긴 고운 꽃신과 금가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낭자, 그날은 내가 미련해서 사람 대신 쇳덩이만 업어왔지만 오늘은 내 남은 평생을 통째로 낭자에게 바치러 왔소. 나와 함께 100년해로 해주시겠소. 춘식의 진심 어린 청혼의 월하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두껍고 따뜻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날 밤 내 얼어붙었던 심장을 통째로 보쌈해 가셨습니다. 어디든 당신과 함께라면 그곳이 낙원입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쏟아지는 한양의 지붕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비처럼 가뿐하게 가로질렀습니다. 도성 사람들은 이제 잠들기 전 아이들에게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련하지만 용감했던 머슴이 보따리 하나를 잘못 훔친 덕분에 나라를 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춘식과 월하의 전설은 조선팔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 핍박받는 민초들에게는 언젠가 해가 뜰 것이라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고 탐욕스러운 악당들에게는 언제든 그들의 목을 겨눌 섰을 퍼런 경고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련한 머슴 하나가 보따리를 잘못 훔쳐 팔자를 고쳤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춘식이 훔친 것이 그저 금괴 괴짝뿐이었을까요? 그날 밤 춘식이 어둠을 뚫고 짊어지고 온 것은 사랑하는 이를 향한 우직한 진심이었고 월하가 그 미련한 사내에게 내어준 것은 피비린내 나는 복수 대신 함께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보따리 속에 든 것이 재물인지 사랑인지
혹은 죽음인지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무모한 선택이 운명을 바꿨고 그 우직한 진심이 비로소 조선을 깨웠으니까요. 잘못 배달된 보따리가 가져온 기적 같은 이야기. 이만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전설을 깨우는 힘이 됩니다.